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대시가 시작이 된다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일제강점기가 10년부터 그 45년까지죠. 36해 동안.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는 그 45년 이후에 1950년에 어떤 일을 겪냐면 6.25 전쟁이란 거, 한국전쟁이라고 하죠. 한국전쟁을 겪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바로 60년대, 53년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 희한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막 그 승만이 아저씨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문어 압니까, 여러분? 문어 아저씨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전두환 씨라고 근데 제 문어처럼 생겼거든요. 문어 아저씨 나타나고 뭐 그 전에 그 정휘 아저씨도 있었군요. 그 빵빵빵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독재 이제 정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7, 80년대, 90년대 이러면서 급격한 산업화가 시작돼요. 말이 이상한데 급격한 산업화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독재정치, 산업화, 이게 우리 현대시의 정말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시가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또 어떤 게 있었나 우리 이제 볼게요. 일제강점기 그 책으로 봅시다. 1910년대 자유시의 등장. 이때 자유시가 등장하면서 1920년대 자유시가 확산되고 경향시와 전통적 서정시의 등장. 여기서 경향시는 절대 모의고사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죠. 우리 오빠와 화로, 이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시인데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절대 모의고사 안 나와. 그러면 이때 뭐가 나오냐? 1920년대에 전통적 서정시가 나온다. 자, 거기 두 명만 동그라미 쳐봅시다. 김소월, 한용운. 자, 봐봐, 얘들아. 1920년대에 전통적 서정시에 김소월과 한용운이 나와. 근데 이때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향토적인 정서를 다루미라고 하지. 민족주의가 뭐냐면 우리 민족 불쌍하다, 이 정도입니다. 향토적인 정서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향토적인 정서는 알아두면 좋은데, 향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적이다, 아니면 딱 그 지역의 사람들이 느낄 만한 정서다, 이런 겁니다. 얘들아, 향토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좀 도움을 줄게. 일단 방언 아니면 구체적인 지명,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국토를 그러니까 그 동네를 묘사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네 특산물이나 그 동네에서만 나는 어떤 그 꽃, 나무 언급하는 거, 이게 향토적인 정서를 구체화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어떤 동네의 향토적인 정서인지 맞춰봐. 그곳에서 이제 그 공항 밖에 나오면은 야자수 나무가 나를 반겨준다. 그곳에서는 야자수 나무와 귤 나무가 그 쌍벽을 이룬다. 어딘 것 같습니까? 제주인 것 같죠? 이거 말고도 뭐 돌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묘사하는 걸로도 향토적인 정서를 이끌어낼 수 있지. 자, 근데 향토적인 정서가 뭐냐면 정말로 내가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지만 그 동네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에는 되게 유행했어, 이런 것들이.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 일제강점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뺏기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뺏기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뺏기고 있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민기쌤은 단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봐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좀 그 몇 가지 좀 밈 같은 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내가 스포를 당해버려서 뭐 깐부부터 해가지고 스포를 당해버려서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행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유행했던 이유는 지금 옛날처럼 이젠 더 이상 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 PC방 가고 막 그렇게 됐죠. 더 이상 옛날처럼 뭐 이거 땅 따먹기 하면서 놀고 뭐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놀지 않는다. 물론 나도 그렇게 안 놀았습니다. 나는 그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서 뭐면서 놀지? 화강암 있죠? 그걸로
돌 던지기 놀이 했습니다. 그 친구 한 명 뒤로 세워놓고 그 몸통 맞추면 15점, 머리 맞추면 30점 해가지고 믿기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러고 놀았어. 그래서 좀 강하게 자랐죠. 이미 그 강식이야. 약한 친구는 이미 죽은 거야, 거기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강한 친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민기쌤은 강해 보이자. 강한 친구라서 살아남았어요. 그 제주도의 그 정글에서.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뜨는 건 뭐냐면 레트로 감성이 뜨는 이유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반가움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향토적인 시들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도 지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림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1920년대에. 그러면서 대두된 시인이 여기서 나오는 김소월이랑 그 다음에 한용운이라는 시인입니다. 자, 여기서 김소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김소월 오른쪽에 조금만 적어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그래서 그 향토적인 정서를 어떻게 살려냐면 삼음보 그리고 방언 그 다음에 그 소재 이렇게 적으세요. 삼음보 방언 소재. 그래서 김소월 시인 앞으로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많이는 못 배우고 시 2개 정도밖에 못 배울 것 같아요. 김소월 시인이 삼음보를 통해서 지금 향토적 정서를 지금 더 극대화시켰다고 했는데 이 삼음보가 우리 민족한테는 되게 특별한 음보야. 왜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때까지 음보율이라고 배웠던 것 중에 고려 소교, 그 다음에 시조, 가사 이 정도가 음보율이 있거든. 그러면 고려 소교, 고려 가요는 좀 아랫 것들이 누리는 거고 삼음보야. 그런데 시조랑 가사 이제는 알아야죠. 그 가사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기쌤 외계인 책에서 했잖아. 그 시조랑 가사는 사음보인데 이 사음보는 양반 나으리들이 이제 즐기는 그런 그 음보율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제 민요적 가락이라고 하는 게 삼음보예요. 삼음보가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민요적 가락이다. 또 어디서는 사음보를 민요적 가락이라고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삼음보가 민요적 가락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삼음보에 이 영차 하면서 그 노동요가 대부분 삼음보였대요. 그러니까 이 김소월 시인이 삼음보로 시를 쓰면서 그걸 이제 읽어보면서 낭독하면서 이거 삼음보네. 좀 꿈보다 해몽인가 너무? 그러면서 이제 좀 옛날 그림을 느끼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음보에서 향토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방언. 자, 이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 이제 정주라는 곳에 있다가 우리나라 오산이라는 데로 내려온 사람인데, 옛날에는 남북이란 게 없었으니까요, 조선 때는. 어쨌든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녀요. 이 김소월이 북한에도 돌아다니고 남한에도 돌아다니면서 그 곳에 있는 그 사물들을 가지고 시를 많이 쓰고 그 곳의 방언들을 많이 시에 녹여 넣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볼 그 시 중 하나는요, 평안북도 사투리가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아니라 문학 교과서에서 여러분이 2학년 때 꼭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꼭 배우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영변의 약산, 이거 구체적인 지명. 진달래꽃, 거기서 많이 나던 꽃, 소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용운은 무엇이냐? 한용운은 어떻게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켰냐면요, 한용운은 한의 정서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어요. 한번 적어봅시다. 한용운이 한을 용 사용했다. 한용운. 미안합니다. 그 한의 정서입니다. 한의 정서. 그래서 한용운은 이별의 상황이 대부분 그의 시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서 나는 그걸 꾹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한용운의 출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한용운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승려, 되게 큰 승려. 그때 당시에 승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의도에서 진짜 2,000명 앉혀놓고 이제 강의하는 목사 비슷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회, 그러니까 스님한테 말씀 들으러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때는 기독교가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까지만 해도 기독교 이제 사람들 목 베어가지고, 알죠? 강화도에서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불교가 그래도 좀 국룰이었어. 유교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한용운이 되게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어. 술도 엄청 잘 마셨대요. 근데 한용운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제 승려인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칼을 승려예요, 승려. 어쨌든 그러면서 시도 써요. 근데 시가 보면은 너무 여성틱해. 보면 알 겁니다. 보면 이제 뭐 당신은 나를 밟고 지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슬픈 절절한 시를 쓰는 사람인데 생긴 거를 민기쌤이 사진을 한번 보니까 그런 상남자가 없어. 야, 그 뭐지? 돈 스파이크라 알아? 연예인 중에 돈 스파이크가 네이버에 한번 쳐봐.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아, 내가 어떻게 설명 못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너희 네이버에 사진 쳐보고 있다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알 거야. 사람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어. 얼굴이 이렇게. 그런데 약간 꽉 찬 느낌이랄까 얼굴이. 더 이상 설명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보고 이제 그 현우 뿜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 서정시가 1920년대에 등장을 했다. 자, 그런데 1930년대 아래 보니까 순수시, 전통적 서정시, 생명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무엇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반항, 저항시는 아직까지도 안 보이네. 그렇지? 저항시가 왜 안 보일까? 그 순수시, 전통적 서정시, 생명시 1930년대면 이제 완전 그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될 때 아닙니까? 아닌가? 10년대, 20년대, 30년대 맞겠네. 자, 그러면 이때 왜 순수시랑 모더니즘시 이런 생명시 이런 그 좀 찐따 같은 시를 썼냐? 저항 좀 예쁘고 멋있게 하지. 왜 그랬냐면 이때 저항시를 쓴 사람은 다 죽었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순수시, 전통적 서정시, 생명시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시, 이육사의 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발표가 안 된 상태로 남아있던 거예요. 윤동주의 시도 윤동주가 죽고 나서 이제 유고시집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늘과 별과 뭐 바람과 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집에 실린 거예요. 윤동주의 시들은. 그러니까 우리 1930년대 순수시, 그 다음에 전통적 서정시, 생명시 이런 것들에는 그 좀 저항은 잘 안 녹는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전통적 서정시에서 전통적 서정시가 아닌데 이거 미안합니다. 그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모더니즘시예요. 모더니즘시. 그 전통적 서정시 빼고 그 모더니즘시라고 적어봐. 거기 도시적 감각과 이미지를 중시하거나 지성을 앞세우는 성격. 이때 나왔던 이 모더니즘 시라고 하면 이것은 주제가 다 똑같아요. 주제가 뭐로 똑같냐면 자본 아니면 속도 이런 것을 좀 비판하는 시예요. 자본을 비판하는 시. 자본주의 비판하고 있잖아. 우리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시들. 옛날이 좋았는데 자본 들어오면서 다 망했다. 열차가 들어오면서 다 망했다. 이런 시들이 이때 많이 나옵니다. 와사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사등은 그 길 한복판에 서가지고 신호등 보면서 빡쳐하는 시고요. 바다와 나비는 자본주의가 막 들어오면서 이제 힘겨워하고 있는 나비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시, 이거는 삶의 본질과 생명을 탐구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 저항시 쓴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940년대 우리 문학의 암흑기, 극심한 일제 탄압으로 많은 문인들이 작품 활동을 중단했다. 이때 소설들을 읽어보면 진짜 가지가지합니다. 이때 소설들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시는 발표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소설들 쫙 읽어보니까 다 황제 폐하 만세 이러고 있는 소설들이야. 우리 우리 전쟁하러 가자. 우리 2차 대전에 참여하자. 뭐 이런 시들이라고.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자. 황국 신민이 되어. 얼마나 이제 좀 그런 건지 알겠죠. 앞잡이들이 보면 화가 많이 나요. 그때 조선일보, 매일신보, 대한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 다 황국 신민이 돼서 그 황제 폐하? 천황폐하께 그걸 다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실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알죠? 유튜브에서 검은색 병이 죄송합니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그 매일신보 그런데 이제 매일일보죠. 요즘 그 조선일보 이런 데만 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육사랑 윤동주 두 명 다 그 시인이고 이제 저항시 썼던 사람인데 얘들아, 이육사 부끄러우면 안 돼. 이육사 처음 들어본다. 손 한번 들어봐라. 이육사 처음 들어봅니다. 없어? 아, 그래? 알겠습니다. 윤동주 처음 들어봅니다. 손. 그래요? 이육사랑 윤동주 처음 들어보지 않는다고? 신기하네. 그래? 어쨌든 여기서 저항의식을 담은 시를 창작하는데
윤동주는 저항의식이라기보단 난 왜 이리 찐따 같을까 이런 시를 많이 쓰는 것 같고, 이육사라는 사람은 저항의식을 담은 시를 창작을 해. 이거는 거기 가보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광복이랑 한국전쟁 직후가 있는데, 광복이랑 한국전쟁 직후의 계급문학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 사람들이 또 시를 많이 썼고, 순수문학이 나옵니다. 순수문학에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 김광균의 수천리 이런 거 있는데, 정치적 목적이나 이데올로기 배제한다. 이 순수문학은 그러니까 우리 아까 1930년대 순수시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록파 시인이 나오는데, 이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나가면서 민기쌤이 한 번쯤 이제 알려줄 겁니다.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그 다음에 전후문학이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쳐볼래요? 전후문학이? 전후문학이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 다 그냥 합쳐서 전후문학이라고 하는데, 6.25가 있잖아요. 그러면 6.25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잘 해보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딱 봐도 뭐 전쟁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아. 뭐 휴전선, 철책 있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읽지도 않고 이거 뭐 까고 있는 거겠구나.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그 그 회복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겠구나. 이거는 비판하는 거겠구나. 하늘은 하나인데 왜 땅은 두 개인가? 이거 우리 분단된 거 얘기하는 거겠구나. 우리가 이때쯤 돼서 전후문학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모의고사를 볼 때 되게 편해져요. 해석이 진짜 편해지기 때문에 전후문학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전쟁을 극복하자는 주의입니다. 무엇으로 극복하냐면요. 분단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은 사회주의, 민주주의거든요. 이런 차이를 우리들의 그 생명에 대한 힘, 그러니까 뭐 순수함, 느낌 알 것 같죠? 그런 걸 극복하자 이런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시를 봐봐. 초토의 시 구상, 폐허가 된 조국의 비극적 현실, 따뜻한 인간애와 의지. 그 다음에 휴전선 박봉호, 극복 의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광복에서 한국전쟁 직후에 현실 참여 문학이 나오는데, 이때 4.19, 5.18 우리가 창비 출판사 친구들은 이제 같이 읽었었던 그런 시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수영 시인, 그 다음에 신동엽 시인, 신경래 시인 여기서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문학 나오고 나서 1990년대 이후 주제 답변하는 이 책에 실어두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에 김소월의 접동서로 갑시다. 민서군이 이제 죽어오고 있군요. 자, 경고의 표시로 여기 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귀여워. 자, 죽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조시면 이제 민기쌤 인트로에 등장할 겁니다. 이러고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김소호의 접동세입니다. 접동세고 그 아래에 그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접동세 또 아우레비 접동의 아우레비에 한번 밑줄 그어봅시다. 아우레비. 이게 아우레비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연애이잖아. 아우레비. 아우레비가 무슨 뜻이냐면 아우레비는 아홉 오라비라는 뜻이야. 아홉 오라비. 이게 방언이거든. 자, 봐봐. 이 방언이지. 아우레비가. 그 다음에 그 진주강 가람가. 진두강인데? 진주강에 잘못 쓴 건데 뭐 상관없어. 진두강. 얘들아, 여기서 진두강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아?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조금 나오는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 누나 얘기 나옵니다. 누나 얘기. 이게 이 시에서 향토성을 드러내는 것들이야. 얘들아, 향토성이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기에서는 중요한 게 돼. 근데 아우레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방언을 통해서 진두강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특정 지역을 통해서 누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얘들아 그 지역의 설화를 가져온 거거든.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의 전설. 이 지역에 어디로 가면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렇게 생긴 것이더라 하는 그 지역의 전설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 특정 지역에 있는 어떤 것들을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이 향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 시에서 이렇게 향토성을 가지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사람들이 그런 향토적인 것들을 그리워했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 김소월 시인의 특징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었죠. 김소월 시인 민요적인 가락. 이 민요적 율격 접동, 아우레비 접동 3문부입니다. 접동이 하는 보, 아우레비 접동이 하는 보야.
그래서 그 뒤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이렇게 가야 돼.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애미가 아니죠. 미안해.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은 뭐야? 알겠지? 쉽습니다, 이제. 그럼 처음부터 가보자. 접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접동이 그 울음소리야. 접동새의 울음소리거든. 접동새의 울음소리인데, 이 접동새가 뭐랑 똑같냐면, 귀촉새라고 하거든. 귀촉. 한자로 하면 귀촉이고, 우리말로 하면 접동새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앞으로 확인해. 접동새, 귀촉도 다 똑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슬픈 분위기를 만들어내. 무조건이야. 왜 그런지 알려줄게. 이 접동새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애초에 접동새는 전설이 있어. 접동새에 관한 전설은 근데 우리나라 전설은 아니고 중국 전설이야. 그 짱깨 그 고사 인용이야. 근데 그 짱깨 총나라 뭐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왕이 그 자기의 그걸 다 뺏겼대. 자기의 나라를 다 뺏기고 너무 빡쳐가지고 으아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대. 그러다가 죽었대요. 소리 지르다가 뭐 HB가 다 달았나 봐. 점화 맞고 죽은 거야. 자, 이제 또 소리를 지르다가 죽었어. 그 죽고 갑자기 도르릉 하면서 그 죽은 자리에서 새가 한 마리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그 새가 접동새야.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접동 거리고 있으면은 좋은 의미로 나오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 앞으로도 접동 거리고 있으면 다 안 좋은 거야. 그 고전 시가에서 접동새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고전 시가에서 만약에 접동새 얘기가 나오면 다 무슨 이유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접동, 아우레비 접동.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접동새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홉 오라비 앞에서 뭐 접동 하면서 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대.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이 청각적 심상이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지금 접동새 울음소리를 제시했지. 울음소리. 접동새 울음소리를 청각적 심상으로 제시하면서, 근데 이것을 시의 맨 앞에다가 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뭐, 짹짹, 뭐,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참새 울음소리 짹짹 이러면서. 자,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시의 맨 앞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맨 땅에 헤딩으로 울음소리부터 제시하고 있는 걸 통해서 첫 번째로는 슬픈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 첫 번째 효과가,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첫 번째로 슬픈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로는 시의 내용에 대해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 그럴 것 같지 않니? 처음에는 짹짹짹짹 거리고 어흥 뭐 호랑이 어흥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약간 좀 수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분위기 형성, 독자의 궁금증 유발,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가 있어. 이 누나가 진두강 앞 마을에 와서 웁니다. 자, 이제 누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시작했어. 이제 그러니까 그 설화를 인용하는 거야.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설화 인용이라는 건데, 이 설화가 인용되면서 이 시가 전개된다고 보면 돼. 자,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이 죽었습니다. 민기쌤이 이거 내용을, 이 설화의 풀 스토리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남편이 있고 와이프가 있었다. 남편이 있고 이제 아내가 있는데, 여기서 누나원, 그 다음에 남동생이야. 좀 기형적이야, 얘들아. 남동생 9명. 이렇게 나왔대. 뭐, 대량 생산 체제였어. 누나 원의 남동생 9, 누나가 이제 거의 엄마 역할을 했겠지, 이 정도면은. 근데, 1년에 한 명씩 나왔다고 해보자. 어허라. 그럴 수도 있겠죠. 1년에 한 명씩 나왔다고 해도, 마지막 남동생이 나올 때는 누나가 이제 10살 또는 11살 정도가 될 거 아니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10살인데 이제 계속 동생이 태어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동생 너무 좋아요. N번째 동생. 이제 N번째 동생 N이 이제 9까지 가버린. 자, 그런데 이제 이 누나가 결혼할 때가 됐어. 누나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아내가 죽은 거야. 착 죽었어. 그리고 새엄마가 들어옵니다. 새엄마. 근데 이 새엄마가
시샘이 많아요. 시샘.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세상에 나보다 예쁜 여자는 없어. 뭐 이러는 사람이야. 좀 예뻤나 봐. 자, 그런데 이 누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그 남자가 있었어. 이 남자가 누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데 남자가 그러면서 얼마 줬냐? 10억! 10억을 줬어. 10억을 받았습니다. 이 누나가 10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새엄마가 누나한테 너무 샘을 느끼는 거야. 좀 이상하긴 해, 솔직히. 뭐, 자기 자식이 10억을 받았는데 왜 내가 샘을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샘을 느꼈어. 그래서 누나를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해. 근데 누나를 죽이는 방법이 참 그렇습니다. 누나를 어떻게 죽이느냐? 누나한테 약을 먹여. 야, 이년아, 입 벌려라. 딱 이제 약을 탁 먹여. 그 다음에 이제 누나를 꽁꽁 묶어요. 꽁꽁 묶어. 그 다음에 묶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걔를 옷장 안에 넣어. 그 다음에 옷장에 이불을 가득 넣어. 거기다가 거의 지푸라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태웠어요. 탁 하고 이제 옷장을 태운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식이 너무나도 많은 예물을 받아서 기분이 나빠진 새엄마가 자식을 옷장 안에 가둬놓고 태워주겠다. 뭐 하긴 뭐 옛날 일들 중에 뭐 비정상적인 게 많죠. 콩쥐 팥쥐만 봐도 그 팥쥐를 젓갈로 담궈 먹지 않나? 뭐 사또가 그래요. 젓갈로 담궈 먹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을부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설화를 인용한 대목 알겠죠?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워. 자, 누나라고 불러보랴가 뭐냐면 이 누나가 있었다. 옛날 누나 아니야? 지금 얘 진짜 얘 누나예요? 시적 화자의 누나랄까?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이 누나가 정말 시적 화자의 누나고 얘는 접동접동 거리고 있는 이 누나의 동생일까? 시적 화자는?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렇지? 시는 지금 쓰지만 이 사실은 이 설화는 옛날 언젠가 여기에 이 지역에 있었던 옛날 언젠가의 일이야.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여기서 누나라고 불러보려는 왜 생긴 걸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은 이 시에서 얘가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시적 화자가. 시적 화자는 그냥 가만히 서서 아마 강 앞에 있을 확률이 높아. 강 앞에서 접동접동 거리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을 확률이 높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옛날에 여기에 이런 일이 있었대를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서 누나, 그 옛날 누나지, 그 설화 속의 누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누나라고 불러보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누나라고 불러보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을 뭐라고 하고 있냐? 그 누나의 일을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진짜 불쌍하다. 내가 누나라고 불러줄까? 젖동새 소리가 들리는데 이 젖동새 소리 누나 소리겠지? 내가 누나라고 불러볼까? 이런 겁니다. 누나의 일을 공감한다는 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우리 민족에 있었던 이 설화를 나의 삶으로 한번 가지고 온다는 건데 그 뒤에 볼게. 오 불설워. 오 불같이 서러. 불설어는 불같이 서럽다라는 뜻이고요. 두 가지 뜻이 있어. 원래 불서러가 불같이 서럽다 또는 뭐 불쌍하게 죽어서 서럽다 아니면 불로 죽어서 서럽다 이런 뜻인데 그냥 불같이 서럽다라고 보는 게 좋아. 시세음은 시샘, 을부너미의 시샘이겠지.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누나는요. 우리의 동그라미 먼저 쳐보자. 우리의 동그라미 쳐보면 여기서 우리는 나의 누나. 자, 그냥 누나. 저 누나. 나랑 상관없는 누나. 근데 누나라고 불러보랴? 나의 누나가 됐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누나라고 말을 하잖아. 여기서 누나가 나랑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봐봐. 원래 저 누나였고 저 새였어. 근데 나의 누나라고 불러보랴? 라고 했다가 이제 우리 누나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그러면 그냥 설화 속 인물을 우리라고 하고 있다니까. 우리 누나.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군데? 우리라고 하면은 그 우리 아래다가 써봐. 민족이라고 써. 민족. 그러니까 어떠한 한 설화의 내용을 우리 누나, 우리 민족의 누나, 우리 민족의 스토리에 얽힌 누나 이러면서 민족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근데 왜 민족으로 끌어들이고 있을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누나한테 느끼는, 여기서 불서러워라고 했잖아. 불서러워가 감정 아니야? 불서러워. 불같이 서러워잖아. 불서러워 오른쪽에 감정이라고 써봐. 지금 얘가 접동새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불설화라니까. 근데 왜 그렇다고? 그런 설화가 생각나서. 근데 이 감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면 될까? 우리 누나라고 하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이해해보자. 여기서 느끼는 감정을 보편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보편적인 것. 우리라고 하면서. 너무 나간 것 같지 않아? 민기쌤이? 근데 이게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 이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이지. 일제강점기면서 우리 민족을 묶어줄 하나의 이야기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람한테 누나라고 불러봅시다. 약간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 슬픔의 감정을 민족 전체의 것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내용밖에 안 나오죠. 아홉이나 남아있던 그런 오랩 동생을 죽어서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계속 사문부 나옵니다. 이산, 그 다음에 야상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올라가며 슬픕니다. 1경, 2경, 3경이라고 하는데 그 3경 보통 이제 한 새벽 3시쯤입니다. 자, 그럼 우리 뒷페이지,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 보면은 민기쌤이 작품 분석 포인트를 해놨어. 거의 한번 같이 읽어볼게. 작품 분석 포인트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시는 접동새 설화를 차용하다 빌렸다는 소리야.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자, 남겨진 동생을 향한 누나의 애절한 혈육의 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 화자는 누구냐면 죽어서 접동새가 된 누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또는 누나로 생각하는 오랩동생 중 하나다. 접동새. 근데 여기서는 진짜 오랩동생, 아까 아우랩이 오랩동생은 아홉 동생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서 이것 중 한 명이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지. 자, 이제 화자와 누나의 정서를 한번 볼게요. 화자는 지금 오불서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나는 죽어서도 못 잊고 차마 못 잊어서 슬피 울고 있죠. 자, 화자는 지금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움을 느끼고 있고 누나가 느끼는 정서는 그리움과 한이야. 자, 그 다음 그 아래 내려가서 시어식으로 보면 접동새 의미를 한 번만 보자. 접동새 의미. 누나는 의붓어미가 시샘에서 속에 들어가서 불타 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고 가야 했기에 가슴에 한이 맺혔고 접동새는 그런 누나의 화신이다. 자, 화신이 무슨 뜻이야? 화신, 새로 다시 태어났다는 소리야. 누나가 다시 태어났어. 띠링 하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접동새로 다시 태어났어. 그게 화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레비의 의미 넘어가고 설화 모티브 차용 넘어가고 시상 전개 방식 넘어가고 이제 운율 형성 방법 이거 보고 다 넘어가도록 할게. 운율 형성 방법에는 첫 번째로는 음성상징어 반복입니다. 반복. 그냥 음성상징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운율이 형성된 게 아니야. 음성상징어가 반복되고 있어. 접동이 반복되고 있고 두 번째는 AABA 구조라고 해서 이게 얘들아 이게 민요 구조거든. AABA가. 근데 접동 아우랩이 접동 AABA가 보여서 민요 율격이 보여. 그 다음은 사분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가 반복이 되는데 어떤 종결어미냐면 비읍니다, 씁니다 이런 거에 반복되는 이게 보인다. 자, 그 다음 이제 김소월의 산유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산유화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이제 백석의 남신우지 유동 박시홍방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쉴 건데 백석 시인에 대해서 민기쌤이 좀 알려주도록 할게. 백석 시인이라고 너희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봐. 백석 시인 들어봤다. 한 명,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내려주셨습니다. 백석을 원래는 몰라야 정상이야. 1학년 교과서에 미래엔 교과서 쓰는 친구 있니? 여기 혹시? 미래엔 있어? 없구나. 1학년 교과서에는 미래엔 교과서만 이 백석의 시인이 1학년 때 소개가 돼 있어. 여기 막 예비 고3인데 여기 오고 중3인데 여기 오고 그런 친구 없지 지금? 자, 이 백석 시인이 뭐 한 사람이냐면요. 백석 시인은 정말 대놓고 추억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인이에요. 추억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그런 시가 참 많고, 근데 일부러 그렇지 않고 다른 시들을 민기쌤이 가져왔어. 이 친구 시 읽어보면 막 국수 맛있었다, 후루룩 짝짝 이러고 있고 막 그래요. 이 국수는 어디서 온 걸까? 막 이럽니다. 되게 재밌어. 동시 같아요. 자, 근데 이 백석 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 이 시인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 공동체의 붕괴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이야. 가족 공동체의 붕괴에 대해서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백석 시인이다. 자, 그러면 이거 언제 때 사람이라면 1920년도 때 사람이야.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만화책 세 번째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 여러분들 보라 했습니다. 1920년도 때 작품이야. 그러면 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지 알겠지. 일제강점기 때문에. 그냥 일제강점기 때문에는 이거는 그냥 드립이 아니야. 요즘이야 너희들 막 친구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어요. 이거 다 드립치잖아 이러면서 그냥 코로나 핑계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일제강점기는 진짜 심했다 이거야. 일제강점기가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어요. 그 원리,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원리가 뭐냐면 가족들이 이렇게 다 뭉쳐서 살면은 식구가 많은 만큼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 일부를 다른 동네로 숨기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어. 숨겨가지고 그러면 여러 집이 묶여가지고 세금을 먹고 같이 내는 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마치 연좌제처럼 같이 내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랑 흩어졌냐면요. 혼자 따로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래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 아들이랑도 같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얘 와이프가 이뻤대. 근데 사진은 절대 못 잡아보겠습니다. 민기 쌤 막 잡으려 노력했거든요. 이뻤대. 와이프랑 이렇게 같이 살았대. 세 세대가 같이 산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손자까지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야. 너무 슬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시를 보면은 옛날에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먹던 국수. 옛날에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하던 이 제기차기 이런 시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좀 그거 알고 시를 보면 좀 불쌍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가족 공동체의 붕괴 현상이 드러나. 그런데 이 붕괴 현상으로 인해서 얘는 이 시에서 밝히기를 자살도 하고 싶어 해. 자살하고 싶지만 나는 하지만 잘 견뎌보겠다라고 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 그냥 자살해야지. 한강물 몇 돌일까라고 하고 이제 끝났으면은 교과서에서 안 실렸겠죠. 맨 마지막에 의지적인 태도로 전환을 해. 그래서 이 시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가족 공동체의 붕괴 현상이 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시상 전환이라는 것을 이 시에서 배워봐야 돼. 시상 전환이 뭐냐면 시상 전환, 우리가 시상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시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상이 위에 쭉 있다가 갑자기 똑 하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시상 전환을 다른 말로 하면 반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라고 했지? 나 자살하고 싶다 이런 시라고 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반전이 되면서 의지적인 태도로 바뀌어. 그러니까 무기력한 태도에서 의지적인 태도로 바뀐다고 보면 되겠지. 자, 세 번째로 알아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알아놔야 되는 건 소재 의미 갈매나무의 상징을 알아놔야 돼. 갈매나무라고 하는 이런 나무가 이 시에선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소재로 나오는데 갈매나무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자. A, B, C, D, E 있는데 이거는 뒤에 문제를 위한 거고 그냥 봐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이라고 할 때 남신의주 신의주라고 들어봤습니까? 이거 북한 지명인데 남쪽 신의주라는 소리야. 신의주 순대국밥 유명합니다. 남신의주. 근데 거기에 동 이름 있는 거야. 동 이름이 유동이야. 여기 작전동처럼. 그래서 이름이 박시봉이야. 박시봉 이름이 시봉입니다. 시봉. 야 시봉아 하고 부르는 거야.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서 보낸다 라는 뜻이야. 이거 그러니까 from 남신주 유동의 박시봉 방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편지글 형식이야. 편지글 형식. 근데 솔직히 말해서 편지글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인지는 확실히 드러나 있지 않나. 왜냐면 청자가 따로 없기 때문이야. 나는이라고 말만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편지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볼게. 처음부터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살뜰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알뜰살뜰하다 할 때 그 살뜰하다. 근데 이 살뜰하다는 그러니까
서로 살갑다라는 뜻이야. 살갑다가 무슨 뜻일까? 살갑다는 정답다랑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도 없어지고랑 보면 돼. 아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내랑 같이 사는 집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정다운 부모랑 내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맸다. 자, 지금 시가 시작하자마자 엄청 템포가 빨라. 어느새 나 아내도 없고 또 집도 없어지고 멀리 떨어져서 엄청 길어. 엄청 템포가 빨라.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자, 지금 떨어져서 헤매었다 이러면서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열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열거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어떤 것이 열거돼 있니? 아내가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떨어지고 그 열거돼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열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이 개인한테 비극이 어떻게 닥쳤는지 알려주고 있지. 자, 그래서 이 비극의 내용을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어느 바람 쐴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자,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헤매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나의 상황인 거야. 그 어느 바람 쐴 쓸쓸한 거리. 왜 쓸쓸할까? 왜 바람이 셀까? 바람이 세다는 것은 시련을 상징하겠지, 얘들아. 그리고 쓸쓸한 거리. 왜 쓸쓸할까? 부모랑 헤어지고 가족 공동체가 붕괴됐으니까 쓸쓸하겠지. 이 끝에 헤매었다. 바로 날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시련이 강해지고 추위는 점점 더워오는데 이 추위는 진짜 겨울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알듯이 일제강점기의 시련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삿을 깐, 삿 오른쪽에 써져 있어. 삿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가 돗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어느 목순의 집, 여기서 목수가 뭐냐면 박시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겠어. 남시도주 유동 박시봉 방이니까. 박시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목수인가 봐.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야. 이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한방이라고 방 하나에 들어가서 주인을 붙이다. 주인을 붙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월세방을 얻다라는 뜻이야. 되게 길었어, 처음이. 이게 뭐냐면 내 지금까지의 근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근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다고? 이 친구한테 비극이 닥쳤다는 것, 그리고 이 비극은 일제강점기로 인한 가족 공동체 붕괴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 두 번째 B 부분 갑시다. 이래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누긋하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누긋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눅눅하다 이런 뜻이야. 나는 이 습내나 습기 있는 춥고 좀 눅눅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내 상황을 극복하기에 어렵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도 너무 많아. 이게 무슨 뜻이야?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 그냥 간단하죠. 생각하면 디롱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디롱뱅이 둥글 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지는 질그릇에 북덕불을 지피나 풀 따위를 태워 피운 하룻불. 이렇게 그냥 무슨 뜻이냐면 별 뜻이 아니라 얘들아 이건 그냥 그 보일러 틀었다는 소리야. 보일러 틀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 그 다음에 재 위에 재가 왜 생기겠어? 디롱뱅이에 북덕불 담겨오니까 그러겠지.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써. 그 다음에 왜 뜻없이 글자 쓰는 거 낙서하는 건데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게 하고 그냥 뒹굴기도 하면서 여기서 얘가 지금 보여준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이런 게 바로 무기력한 태도라고 보면 돼. 얘가 진짜 하고 있는 것들 봐봐. 이런 게 뭐라고 얘들아? 무기력한 태도다. 앞으로 알아놔.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지? 담겨오면 뜻없이 글자 써. 자리에 그냥 누워있어. 나가지도 않아. 그냥 손깍지 베게 하고 그냥 뒹굴기만 해.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다. 과거 반성 성찰이 아니라 무기력하는 거야. 왜? 그때 내가 이랬으면 안 헤어졌을 텐데 이런 거지. 그 다음에 기억. 내 가슴이 꽉 메어와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어.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붙들어 부끄러운 적이며 엄청 랩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비슷한 시어 시구가 반복되고 있어. 뭐뭐 할 적이며 반복되고 있지. 이래서 운율 형성되고 있고. 근데 여기 기억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왜 꽉 메고 왜 뜨거운 것이 핑 기고 왜 낯이 불도록 부끄러우며 그 다음에 왜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을까?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가족 공동체 가족 해체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순사가 왔을 때, 경찰이 왔을 때 내가 그때 내 와이프 잘 숨겼다라면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얘가 아니라 그 일제강점기인데 자기한테 자기 탓을 하고 있는 거지.
자,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지금 감정이 아주 폭발적이야. 나 이제 자살하고 싶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쯤이 거의 뭐냐면 이 친구가 느끼고 있는 힘듦과 괴로움의 끝판왕이라는 거야. 나 이제 진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나가 보이죠. 그러나 잠시 뒤에 난 고개를 들어. 거기 문제 보니까 니은도 적혀있고 그러면 딱 봐도 시상 전환에 대한 거네. 그러나의 세모 한번 쳐봅시다. 그러나 여기서 세모 치면서 시상 전환이 보여. 근데 시상 전환과 함께 사용되는 게 뭐냐면 자 시상 전환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첫 번째로는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사용해서 두 번째로는 이 시상 전환이 고개를 들어가 봐봐. 이 전까지 얘가 무기력한 태도 보여줬지? 무기력한 태도 보여주고 계속 자기의 실패 원인을 연하여 책임지라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뒹굴거리기만 하지. 근데 고개를 든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상승 이미지. 이 두 가지 그러나라는 접속어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라는 상승 이미지로 단 한순간에 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어.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상전환 또는 반전이라고 한다. 허연 문창을 바라봐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입니다. 예, 오타가 아니라 그때 당시 말이에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 보면.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이때부터 것인데까지를 한번 대괄호로 묶어봅시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며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대괄호로 묶어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 무슨 뜻일까? 아니 아까 그거 했다며. 시상 전환했다며. 그러면 내 뜻이면 이거대로 나 이끌어 가야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일까? 내 맘대로 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이다. 뭐냐면 봐봐. 이 친구가 이거 하기 전까지는 이 슬픔의 이유, 고난의 이유, 시련의 이유를 누구 탓이라고 생각했니?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는 나보다 더 크고 높은 존재가 있다. 이제는 운명을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전에 힘들었던 이유는 내 탓을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을 바꿔서 이거는 보니까 운명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야. 그 전까지는 너무 억울한 거야.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너무 억울하다가 결정한 거야. 이건 운명이다. 받아들이자.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 운명론적 운명론적 사고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운명이다.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운명이다. 내가 어떻게든 달라지지 않는다. 편하게 마음 가지면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날이 지난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을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그 다음에 그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 쏜 위에 뜻 보세요. 쌀랑쌀랑 쌀한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아니 먼 산 딘접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우셔서 어두워운데 하이하이 눈을 맞을 이거 계속 뭔가를 수식하고 있는 말들이야 지금. 서서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자 여기 한번 형광펜 그어보세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굳고 정한 자 굳다 굳세다 알죠? 굳세다 정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정하다는 깨끗하다라는 뜻이야. 굳세고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걸 생각한다. 근데 이게 갈매나무를 왜 생각하는 걸까? 그 뒤에 가라앉을 것이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힘든 건 내 탓 아니니까 나 너무 슬퍼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의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 삶의 의지가 뭐냐면 갈매나무입니다.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보면서 야 나도 저 나무처럼 굳고 정하게 살겠다를 이제 다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갈매나무는 삶의 의지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 뒤에 오른쪽 페이지에 잠깐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그 문제 있고 뒷페이지
작품 간단 소개. 이 시는 모든 것을 잃고 객지에 홀로 머물면서 자신이 지나온 삶의 자세를 반성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지닌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자 대상 보면은 화자의 상황과 정서 태도 있는데 구분해서 1, 8행, 9, 19행, 그 다음에 시상의 전환이 그러나 있겠지. 그 다음에 20에서 32행 태도가 변화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마음을 다잡고 생의 의욕을 가지면서 현실 극복의 의지, 삶의 의지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극복의 의지 여기다가 체크를 해두세요. 형광펜이나 등등으로. 이 삶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현실 극복의 의지다. 그러니까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에서 현실 극복의 의지까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민기쌤이 말한 것 중 하나가 한용운 시인이 그 불교 관련 인사라고도 말했죠. 그러니까 이 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용운의 시에선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부처님이라고도 받아들여야 되고 조국이라고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법무부 장관 조국 말고 그 아시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조국. 자, 가자, 얘들아. 한용운의 님의 침묵입니다. 한용운 씨는 아까 잠깐 설명했으니까.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자, 상황 뭐지? 상황. 님이 간 상황. 우리가 이런 상황 무슨 상황이라고 하죠? 이별. 잘 대답하네요. 이별의 상황 또는 이제 부재하는 상황. 지금 일단 시의 처음에서는 부재 상황을 말해주는데 같습니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미 부재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게 대충 해설하는 게 아니라 그 다 중요한 것들이지. 같습니다를 반복하면서 님의 부재를 강조하는구나. 그 다음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그 차마 떨쳐갔다. 여기서 푸른 산빛을 깨쳤다고 하는데 깨뜨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푸른 산빛, 단풍나무 숲. 단풍나무라고 하면 단풍은 보통 그 가을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 단풍나무라고 해서 단풍잎 따로 있는 거 알지? 이거 손가락처럼 생긴 거. 근데 여기서 푸른이라고 하면 여름이 생각이 나고 단풍나무 숲이라고 하면 가을이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뭐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다. 여기서 깨치고 떨치고 갔어. 그러니까 좀 나를 떨어뜨리고 갔어.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됐어. 자, 황금의 꽃 한번 네모 쳐봐. 황금의 꽃. 황금의 꽃이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잖아. 근데 그게 차디찬 티끌이 돼서 티끌에도 한번 네모 쳐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시어의 대비라고 하죠. 대비. 어떻게 대비니? 황금의 꽃, 굳고 빛나던 옛 맹세. 그러니까 너희들 요즘 친구들은 왜 그런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잘 안 만나는 것 같아. 인천만 그런가? 인천은 남고여고가 참 많죠. 여기 이 중에 혹시 남녀공학 합반에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대 말고는 없죠. 그래서 그런가? 민기쌤 중딩 고딩 때만 해도 한 반에 진짜 6명씩은 커플이었는데 적어도 신기하네요. 왜 커플 얘기를 하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커플이 되죠. 커플이 되면 약속을 참 많이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 그냥 인스타 보면서 우리 여기 재밌겠다. 나중에 꼭 같이 가자. 나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 카페 갔다 왔는데 이뻤어.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들은 헤어지고 나면 끝이야. 티끌이 되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보세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우리 아이를 둘을 낳읍시다. 조선시대니까. 조선 후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한숨 미풍에 날아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것도. 그 다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엄청난 영향을 주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져버렸어.
그냥 디귿 부분. 자, 여기서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디귿 부분은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었다. 자, 귀먹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향기롭다. 근데 향기로운데 말소리가 향기로운데 왜 귀가 먹어?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건 역설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건 다 알려줄게. 역설법.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더라? 이미지의 전환. 뭐라고 하더라? 공감각. 아, 그래. 공감각. 심상도 보여요. 왜냐면은 향기로운 님이 향기롭고 그거의 말소리가 아니라 님의 향기로운 말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소리가 향기롭다. 청각적 심상의 후각화가 되겠네요. 공감각적 심상 보이죠? 그 다음에 말소리가 이렇게 향기로운데 왜 귀가 먹어? 난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어. 너의 목소리를 듣다가. 근데 향기로운 목소리를 듣다가 귀머거리 됐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꽃다운 님의 얼굴을 보고 눈 멀어버렸어. 똑같은 의미로 역설법이야. 그 다음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귈 때 우리 언젠가 어떻게 헤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야. 생각은 해봤어. 하지만 이별을 그렇게 평소에 막 고려한 것은 아니기에 이별은 너무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져. 자, 여기까지 너무 슬프단 소리야. 그런데 여기서도 리을 부분에 그러나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에 한번 세모 쳐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상의 전환이 있어. 어떻게? 접속어를 사용해서 시상의 전환을 하고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라고 하면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잖아, 이 친구가. 그치? 근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별로 하여금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별했다고 내가 계속 쓸데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지. 이별이 눈물이 원천이 된다. 만들고 맞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별했다고 계속 우는 것은 내 스스로 사랑을 없애는 것이다 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자면 우리는 진짜 영원히 이별한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임을 난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난 여기서 더욱 슬퍼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민기쌤 또 얼마 전에 카톡 상매를 바꿨어요. 상황 메시지. 상매가 근데 뭐의 약자더라? 고맙습니다. 상태 메시지를 바꿨는데 그 상매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기에 눈물과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책에서 보고 쓴 건데 많은 연락이 왔더라고요. 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라고, 어디 떠나세요라고 이제 연락이 왔어. 그래서 민기 쌤이 답변을 잘 해줬죠. 나 1월 말에 여행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어디 영원히 떠나냐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게 참 많이 나오죠. 불교에서는 어차피 다시 만날 것이다. 윤회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슬퍼하면 안 돼. 지금 너무 슬퍼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자. 다시 만날 것이기에. 이 뜻입니다. 이 부분 다시 볼게요. 그러나 이별로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이다. 그만 울겠다라는 소리야. 걷잡을 수 없는 이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었다. 정수박이가 뭐냐라고 하면 정수박이 써져 있죠. 뜻. 정수박이는 정수리에 강원도 방언. 그러면 희망의 정수리에 부었어. 그러니까 슬픔의 힘을 이젠 난 희망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이 보이는 게 인식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보여. 인식의 전환이 무엇에서 무엇을 바뀐다고 하면 될까? 슬픔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전환을 해. 그렇게 인식을 전환하면서 이제 슬픔을 극복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슬픔을 극복을 한다. 그 다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되게 멋있는 구절인데 역설법이 쓰여있죠. 님은 갔다. 그러면 님은 가버린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가능할까요? 님은 갔지만 나는 보내지 아니하였다니. 갔지만 나는 가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갔지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설법이 성립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미음 역설법.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돈다. 제 곡조를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돈다. 님의 침묵이 무슨 뜻이냐? 님의 부재 상태. 님의 부재 상태를 내 노래가, 내 사랑의 노래가 휩싸고 돈다. 그러니까 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소리야. 님과 다시 만나기 위한 사랑의 노래. 그 뒤에 보면은 우리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화자 대상, 여기에 화자의 정서태도 있죠. 이것을 민기님이 좀 알려줄 게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이 승려이면서 동시에 독립운동가였다. 그러면은 이 님의 의미가 세 가지가 돼. 거의 표로 해놨지 내가. 내재적 의미, 그러니까 내재적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 시에서만 드러나는 의미는 살아가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이 시인의 시인의 신분이 승려임을 고려한다면 불교의 진리 또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버린 사람은 빼앗긴 조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화자가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 다음에 시어 시구에서 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이 님의 침묵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 별표 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치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표현 방법에서 역설법 별표 치고 역설법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이걸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다 뭔지 알아? 너희 2학년 교과서들 내가 작전부터 해가지고 뭐 계산고, 계양고 2학년 교과서들 모아가지고 거기는 현대시대 다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이거 배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해두면은 2학년 때 개꿀 빤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 내가 별표 치고 보라는 것은 꼭 봐, 알겠지? 그 다음에 넘겨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까지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건 개꿀로 쉬운 시야. 근데 왜 집어넣느냐? 일제강점기 이런 인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져왔어. 자, 봐봐. 여기서 보면은 이 시는 시상 구성이 정말 특이해. 그것 때문에 배우는 것 같아.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시가 아니거든, 이게? 근데 왜 배우냐면 시상 구성이 너무 특이해서 배우는 것 같아. A에서 뭘 하냐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판이지. 들판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지금 옆에다 써볼까? 물음입니다. 물음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돼. 어디서 대답을 하냐면 제일 마지막 이 부분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게 무슨 소리야?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빼앗긴 들이 뭘까? 우리 아직까지 일제강점기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여기 24개 시 중에서 일제강점기 시만 한 16개 모아놨어. 일제강점기야. 그러면 들을 빼앗기다가 무슨 소리야? 잘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다라는 소리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다. 일본의 점령 상태지. 남의 땅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남의 땅이 됐어?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동양 척식 주식 회사가 1930년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막 쌀 수탈하기 위해서 막 샬라샬라하고 뭐 농지 개혁법인가? 뭐 그런 법 시행하면서 이건 그때 당시 그거고, 어쨌든 문학적으로 남의 땅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땅이 되어버린 빼앗긴 조국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할 때 이 봄은 그 진짜 신나는 봄이 오는가라는 소리야. 정말 당연히 자연으로서 시간으로서 봄은 올 수밖에 없어. 봄은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봄은 왔지만 나는 이것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봄은 와서 뭐 꽃은 피고 다시 초록색으로 변하곤 하지만 나는 이 봄에 느끼는 이 정서를 난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한테는 봄이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쉬울 것 같죠? 이제 계속 가볼게. B 부분.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 가득 걸어만간다. 자, 니은 부분 봐봐. 햇살. 누가 봐도 봄이지. 푸른 하늘, 푸른 들. 누가 봐도 봄이야. 지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봄은 왔어. 그 다음.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너가 이끌어 주었냐? 누가 불러 주었냐?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별 내용 아니야. 그냥 하늘가들한테 지금 이야기 걸고 있고,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고 있는데 한 자국도 서 있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어. 그러니까 너 계속 걸어봐라. 옷자락 흔들고. 종다리, 이거 새입니다. 새. 종달새. 종달새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네. 자, 긍정적인 시어들이 계속 낱말되고 있어. 예쁘지? 풍경이 예쁘단 말이야. 안 그래? 바람 불고 종달새 불고. 근데 종달새가 반갑다고 웃어. 그런데 봐봐. 왜 이런 장치를 마련했을까? 왜 이렇게 예쁘게 그 주변을 묘사할까? 분명히 봄이 왔고 그 봄이 온 국토의 모습을 예쁘게 묘사하고 있다고. 왜? 예쁘게 묘사할수록 비극성이 강화되거든. 왜? 이렇게 예쁜 봄이 온 그 풍경 남의 땅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봄이 예쁘면 예쁠수록 이 봄조차 빼앗겨버리는 우리의 비극성이 더 강해져.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계속 해볼게요. 고맙게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그 내리던 고운 비로 너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갚으면 다 그 어디 문제 보면 의인법 같은 거 쓰여 있을 텐데, 하지만 그냥 그거보다는 이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지. 혼자라도 가쁘게 가자, 숨가쁘게 가자, 계속 가자. 말은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 도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랑은 그 냇물 흐르는 거 거의 도랑이라고 하거든. 근데 도랑이 착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논이 말라 있는 거 겨울 때문에 말랐겠지.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그 강수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은 강수량이 좀 확보가 되면서 도랑이 생기고 이제 봄이니까 논에 물을 댈 수가 있겠지. 그런데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지 혼자 어깨춤 추고 가. 아주 역동적인 모습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그래서 깝치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방언인데 까불지 마라라는 뜻이야. 근데 나비제비가 까불고 있다, 이게 부정적인 게 절대 아니야. 예쁘게 잘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소리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예쁜 모습.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지신매다 오른쪽에 뜻 있어. 그 김매던 밭이라서 다 보고 싶다. 여기서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 지신매던 들이야. 자, 근데 여기 과거 시제로 되네. 지신매던 들. 지금은 더 이상 그러고 있지 않아. 왜? 지금 빼앗긴 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리을. 내 손에 호미를 쥐어줘.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흑. 자, 살찐 젖가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젖가슴, 젖이 가득 차 있는 가슴이다. 그럼 이건 풍요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겠지. 왜 풍요로운 이미지야? 왜냐면은 젖 누구한테 먹이는 거야? 새끼한테 먹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새끼 더 키운다. 그거는 약간 모성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모성애, 우리가 땅을 어머니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왜 땅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냐? 왜냐면은 땅에서 온갖 것들이 자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국토를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 빼앗겼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토가 너무 좋기에 너무 신나서 발목이 시들어 막 밟아보고 이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어. 그 다음 뒷부분 계속 정서가 강화가 됩니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부르고, 짬도 부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짬이 없다.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이라는 뜻이야. 쉬지도 않고 끝도 없이 닿는 내 영혼아, 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갑자기 그 우습다 답을 하랴. 근데 내가 지금 우스운 것 같기도 해. 나 웃긴 것 같기도 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띈다는 것은 풋풋한 내음새, 봄이기 때문에 풋내를 띄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야. 자, 근데 여기서 미음 부분에서 확인할 게 있어. 푸른 웃음까지는 이해해. 근데 푸른 서름이 갑자기 왜? 푸른이라고 하면은 봄에 느끼기 때문에 푸른일 거야. 근데 왜 서름일까? 왜냐면은 이때쯤 돼서 갑자기 인식하는 거죠. 아, 너무 푸른 웃음, 너무 행복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국토를 돌아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 하지만 갑자기 서러움을 느껴. 왜? 이곳이 뺏겼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야. 그게 푸른 서름이죠. 알겠죠?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봄 실령이 씹혔나 보다. 근데 마지막 한 줄로 이걸 다 마무리하죠. 뺏겨버렸다고. 좀 충격적인 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예쁘게 잘 놀아놓고 마지막에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합니다.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네요. 그 20번 문제 생각보다 쉽게 풀릴 겁니다. 그 뒤에 작품 분석 포인트로 갈게요. 작품 분석 포인트에 작품 간단 손들게 보면은 국토에 대한 애정 많이 봤죠.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과 그 다음에 국토를 빼앗긴 암울한 현실로 인한 비애를 아까 푸른 서름 있었죠. 그거를 들과 봄이라는 상징적인 시야를 통해 형성하고 있다.
화재는 봄을 맞은 국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느껴 하지만 식민지라는 부정적인 현실을 인식해버리지. 그리고 절망감과 슬픔을 느껴. 자, 그 다음 화자 대상을 보면 정서 변화가 맨 처음에 빼앗긴 들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현실을 인식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봄 경치에 매료되고 애정 느끼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푸른 서름, 미음 부분에 있었지. 푸른 서름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빼앗긴 현실을 인식하고 마지막에 봄조차 빼앗기겠네. 절망감을 느끼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 이거는 나라를 빼앗긴 현실에 이것까지 체크해두세요. 이거 한번 형광 펼쳐두세요.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이게 그 나라를 빼앗긴 현실을 뜻하는 시어입니다. 아까 이거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다시 강조합니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가 나라를 빼앗긴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시어가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봄이 온 국토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기쁨과 희망 그리고 슬픔과 절망이 교차합니다. 왜 교차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만큼 더 슬프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그 미음 부분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달이 절면 하루를 걷는다. 기쁨과 슬픔의 교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어 시구까지 보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 시구는 빼앗긴 들과 봄이 되겠죠. 빼앗긴 들은 당연히 일제강점기에서 일제한테 빼앗긴 국토 또는 조국이 되겠고, 봄이라고 하면은 계절로서의 봄 이건데 조금 더 상징적으로 넘어가면은 조국 광복 빼앗긴 국토 회복으로도 볼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계절로서의 봄 아니면 우리 국토에서 느끼는 행복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국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서 봄에 느끼는 그 행복도 난 빼앗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아. 그 다음 푸른 서름과 푸른 웃음이 있었다. 이거는 아시죠? 마지막에 시상전개 방식 표현 방법 이거 있는데 표현 방법 읽어보고 시상전개 방식은 민기쌤이 아까 이거 시작하면서 알려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줄게요. 그 과제를 줄게요. 과제는 우리 아까 그냥 넘어가 버린 게 있어. 그 넘어가 버린 게 뭐냐면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를 넘어가 버렸는데 복습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복습을 좀 해오세요. 문제도 풀고 답은 다음 주에 해설할 거야. 근데 엄청 빨리 할 거야. 아 이거 이런 거였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한 5개 정도 나갈 것 같아. 이 수업은 5주 또는 4주에 걸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기쌤 수업은 안 들어오고 특강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수업도 들어오면 재밌어요. 재밌나? 어쨌든, 민기쌤이 그러면 이제 문자로, 내 카톡방 알려줄 테니까 글로 들어와. 들어오면은 공지 받을 수 있어. 카톡방에서 나를 포함해서 애들이 좀 많이 떠들긴 하는데 재밌어 보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